자, 우리 건축법의 6번째 테마는 지역 등 안에서의 건축물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뭘 공부하는 거냐면, 일단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대지 면적이 있고, 건축물이 그 대지를 차지하는 건축 면적, 그 다음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해서 연면적, 이렇게 해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을 산정하고 나서 이제 건물의 높이 산정이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를 재는 방법, 그 다음에 건축물의 층고, 층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층수와 층고, 높이를 재는 방법을 우리 법에 있는 기준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자, 일정한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게끔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보시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 건축물 주변에 이렇게 대지에다가 공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공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접 건물하고 이렇게 거리를 좀 띄면서 건물 같은 걸 쳐야 됩니다. 대지 안에 공지를 두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으로 해서 뭐 가로 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 그다음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 제한 규정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도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 같은 데 걸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건축법도 이런 게 있으니까 국토계획법이랑 약간 좀 다르게 건축법 내용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좀 공부를 하실 건데 자, 우선 우리 면적 산정 방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면적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순서대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대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이 건축물의 대지 면적은 이렇게 경사면 형태의 대지가 있더라도 이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면이 없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봐가지고 경사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경사면으로 이제 대지 면적을 재면 대지 면적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해가지고선 대지 면적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수평 투영 면적은 이 대지가 평평하다는 전제로 해서 이 대지 면적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면 입체감 같은 게 없고 대지가 이렇게 평평하다는 가정하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재는데 자, 문제는 다음은 하나는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긴 거냐면 우리 이제 앞에서 이 소요너비 미달인 도로에서 건축선이 따로 정해지고 모퉁이 대지에서 건축선이 정해지면 그 후퇴한 건축선하고 원래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또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인 도로나 공원 같은 부지로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도시계획설로 들어가 있는 그 해당 부지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건축법에서. 그럼 이게 이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이유가 용적률 200%로 건물을 지을 때 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이 대지 면적이 원래 대지 면적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연면적도 같이 작아집니다.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기역번이나 니은번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면적이 90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900에 200%밖에 못 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원래 대지 면적이 1000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주한테 불리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뭡니까? 건축선이 후퇴했을 때 후퇴한 건축선하고 이 도로 경계선, 원래 경계선 사이의 대지 면적은 자, 그 부분은 이 용적률 같은 거라든가 건폐 계산할 때 이 분모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또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대지인 경우도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 된 그런 부지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죠. 이 그림 보시면 우리 예전에 보신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테마에서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보시면 소요너비가 이게 4m가 나와야 되는데 2m밖에 안 되고 양쪽 방향 대지일 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을 양옆으로 벌려가지고 2m씩 벌려서 이렇게 4m가 나오고 원래의 경계선, 원래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여기 색깔 들어간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고 그다음에 일방대지도 있죠. 일방대지일 때는 경사대나 철도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옆에 대지가 있었을 때 여기 철도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만큼은 4m를 가서 원래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우리 모퉁이 대지에서도 이렇게 4m를 이렇게 양쪽으로 후퇴해서 점선 긋고 삼각형 모양 여기서도 이렇게 3m씩을 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요너비 미달이든 모퉁이에 대해서 건축선이 따로 정해지면 후퇴한 건축선하고 원래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추가로 자기 대지 안에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자,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 도시계획설로 결정된 그런 부지가 있으면 그 부분도 대지 면적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 이 분모에서 제외되면 건축주한테 불리한 겁니다. 대신 여기 분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외벽에, 자,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재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좌측 그림 먼저 보시면요. 자, 건축물이 이런 모양으로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건설되는데, 자, 건축 면적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건축 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건축물에 이렇게 대지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피로티 같은 게 있더라도 이 윗부분이 이 건축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니까, 자, 이런 식의 건축 면적이고, 실제 건축 면적을 잴 때는, 자, 외벽이 있으면 이게 외벽입니다. 이만큼이 외벽의 중심선을 찾아서, 이 붉은색으로 중심선을 찾아서 중심선 안쪽으로 이렇게 회색이 들어간 부분이 이게 건축 면적으로 측정이 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외벽의 절반 정도는 이 면적에 잡히지 않고 이 외벽의 일부 절반 정도만 이 건축 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내부선으로 바꾸는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자, 건축 면적을 잴 때 외벽이나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 면적을 잽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면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자, 계산되는 건축 면적은 200제곱미터죠. 대지 면적 400이고 건폐율이 50% 이하라 그러면 최대 이 건축 면적이 200인데 여기 회색 들어간 부분이 200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건축사 이런 분들이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예외가 여기 니은번부터 여기 지읒번까지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면 건축주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대지 면적이 아까 400이고 건폐율이 50%인데, 자, 지금 보시면 건축 면적이 만약에 200으로 나왔는데, 자, 본 건물을 이렇게 회색 들어간 부분이 200으로 계산하고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바로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여기 그 지상층의 보행 통로 면적 같은 게 있다. 지상층에, 자, 보행 통로 같은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보행 통로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고, 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면적 같은 것도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까 건물에서 여기 뭐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도 이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본 건물 200만 잡히고, 아까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이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은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제외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보시면서, 이게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이 건물 자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인정해주는 그런 시설들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 건물 외벽에다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건축 면적이 잡히면 요거까지 포함돼 가지고 200이 되면 이 본 건물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승강기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근데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건축 면적 산정을 할 때, 자,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같은 경우는 벽이 2개입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건데, 외벽이 하나면 이 벽의 중심선의 안쪽으로 해가지고 건축 면적을 재는데, 자, 만약에 외벽이 벽이 2개일 때는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합니다. 시험에 쭉 안 나오다가 이 33회 때에 나왔습니다. 자, 외측 내력벽이 아니라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을 재는 방법에서, 그래서 보시면 요거 보시면, 자, 우리가 태양열 에너지원 주택 같은 게 여기 외벽이 2개다. 여기 지금 약간 파란색 부분하고 분홍색 부분 외벽이 2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파란색 부분의 중심선이 아니라 이 분홍색 부분, 자, 내측벽에, 외측벽이 아니라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해가지고선 건축 면적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자, 벽이 2개일 때는 외측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한다 해서 여기 내측벽의 중심선으로 이 건축 면적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한다. 자, 지상층에 보행 통로 같은 면적이 있을 때도 일반인들이 이 보행 통로를 쉽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건축 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지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 면적, 생활 폐기물 보관함, 그 다음에 뭐 다중 이용업소에서 비상구랑 연결돼가지고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게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 계단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같은 데다가 만들어주는 폭 2m 이하의 미끄럼대,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죠. 이 기준만 맞추면 건축면적 계산할 때 모두 다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니은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자,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이 본건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본건물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에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가 지상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m 이하인 이 공간은 이 본건물의 건축면적으로 잡히지 않고 여기까지 건축면적으로 잡지 않고 이 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건축면적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좀 보시고 나머지 여기 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쭉 해가지고 나와 밑에 여기 무슨 맨 밑에 보시면 매장 유산, 이게 매장 문화재 같은 것들인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시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이 문화재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로 보고 건축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쭉 보시면서 건축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건축주한테 유리합니다. 건축주한테 아까 대지면적이 400이고 건폐율이 50%면 건축면적이 200으로 계산이 되고 회색 부분으로 200을 본 건물을 짓고 뭐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렇게 뭐 어린이집 같은 데 있는 뭐 미끄럼대, 폭 2m 이런 것들은 다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처마 등의 건축 면적 산정을 할 때, 자, 우리가 처마 등이, 자, 요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실까요? 자, 이게 1층짜리 건물인데, 1층짜리 건물이 뭐 사찰, 전통 사찰이라든가 전통 건축물 같은 것들은 우리 한옥 양식으로 처마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마기를 지나치게 길게 하면 일부가 이 건축 면적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를 본 건물을 아까 이렇게 뭐 대지 면적 주고 건폐율을 줘서 본 건물 건축 면적이 200이면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서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이 200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대지 면적은 400인데 자, 본 건물을 지어서 아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200제곱미터를 설계한 다음에 처마 길이를 5m를 내버리면 5m일 때는 여기 처마 끝으로부터 안으로 4m를 들어가가지고 남는 요 공간 여기 요 공간이 건축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이 왼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마기를 5m를 내면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4m를 들어와서 남는 공간 자체가 건축면적이 잡힌다. 그럼 이 사람은 200제곱미터로 본 건물을 딱 맞게 졌는데 이 건폐율에 딱 맞게 졌는데 추가적으로도 생기는 공간이 건축면적이 잡히면 건폐율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위반이 되면 이 본 건물 면적을 줄여서 여기 뭐 180 같은 경우로 줄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200을 맞추든지 아니면 처마 길이를 바깥으로 이렇게 4m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게끔 이게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처마나 차양 같은 것들이 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자, 1m 이상 돌출이 되어 있다. 처마나 차양이 자, 외벽 중심선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문에 따라 수평거리를 후퇴해가지고 자,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통사찰은 4m 이하니까 최대 4m까지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서 5m를 이렇게 처마기를 내면 4m 이하로 정하기 때문에 최대 4m까지를 후퇴해서 남는 공간 자체가 건축 면적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사찰을 4m까지 내면 다시 이렇게 4m를 들어와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추가로 잡히는 면적이 없는 것이죠. 자, 전통사찰은 4m 이하, 그러니까 4. 자, 그 다음에 이 사료를 자동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같은 거, 우리 축사에 차양 같은 데서 가축들한테 자동으로 이렇게 사료를 투여하는 그런 시설이 설치된 돌출 차양 같은 경우는 축사는 3. 그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나 뭐 제로 에너지 건물이 있는데 한옥은 2m까지. 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처마도 2m까지. 그 밖의 건물은 1m 이하까지니까 이게 4, 3, 2, 2, 1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처마기를 지나치게 많이 내면 건축 면적에 잡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약간 전통 사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이런 식의 공식에 따라서 자, 건축 면적이 200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본 건물을 외벽의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200제곱미터로 딱 지었습니다. 전통 사찰을 지을 때 처마 길이를 5m를 내버리면 아까 전통 사찰은 4m 이하까지 내야 되니까 아까 지붕 끝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그 지붕의 끝으로부터 돌출된 끝으로부터 자, 수평거리를 후퇴하는데 이렇게 4m 이하니까 최대 4m까지 후퇴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남는 요 1m 부분이 건축 면적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200에다가 추가로 잡히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 초과하기 때문에 이 건폐율을 위반을 해서 자, 처마기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4m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축사 같은 경우는 3m를 후퇴하는 것이고 한옥 같은 경우는 2m, 그 다음에 뭐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도 2m, 그 밖의 건물은 1m니까 그런 식의 처마 길이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 면적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까 요거 전통사철은 4, 축사는 3, 그 다음에 한옥 같은 경우는 2m,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처마도 이렇게 뭐 2m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밖의 건물들은 뭐 1m 이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마 길이를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더 길게 내면 건축 면적이 잡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닥 면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닥 면적도 자, 건축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면서 자,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아까 우리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건축 면적을 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적은 외벽이란 말은 빼고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각 층의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산정합니다. 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통점은 건축 면적이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든 이렇게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면적을 재는 겁니다. 내부선이 아니고요. 자, 근데 우리 바닥 면적에서도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우리 건축 면적이랑 비슷합니다. 자,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면 이것도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공식에서 이게 아까 우리 용적률 공식을 보면 대지 면적에서 용적률이 뭐 200% 이렇게 주면 4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일 때 이렇게 200%면 연면적 즉 바닥 면적의 합이 800이 나오기 때문에 이 800이라는 부분을 바닥 면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고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분자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니은, 디귿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취지는 아까 우리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랑 유사합니다.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면적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뭐 장애인 승강기나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자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거에서 비상시에 대피하기 위한 폭 2m 이하의 미끄럼대 이런 것들은 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피용으로 필요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가축, 사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그거 하시기 전에 요 기억번을 먼저 볼까요? 자 노대 발코니의 바닥은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를 곱해서 고개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노대 발코니의 바닥 면적 어떻게 냅니까? 자 일단 그 그림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발코니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의 형태의 발코니가 나와 있다 그러면 자, 지금 발코니가 만약에 이렇게 3m까지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1.5까지를 빼주는 겁니다. 자, 1.5m 여기 외벽에 접해 있는 길이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자, 발코니가 이렇게 해서 발코니 면적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자, 지금 자, 외벽에 접해 있는 가장 긴 길이가 요 길인데 요 길이에다가 1.5까지 빼서 요 나머지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고 서비스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 남는 요 공간 자체는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게 그림으로 보시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글씨로 된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 다시 돌아오셔서요. 자, 노대가 이제 영어로 이제 발코니입니다. 베란다가 아닙니다. 자, 노대 발코니의 바닥은 자, 여기 노대 등이 접한 외벽에 접한 길이에 자, 아까 외벽에 접한 길이가 이 발코니의 가로 길이에다가 1.5를 곱해서 거기를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외벽에 접한 길이에다가 자, 1.5까지만 해서 이 부분은 빼고 남는 이 공간은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대 전체 면적에서 1.5까지는 빼고 남는 부분은 산입이 된다. 산입이 되면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죠. 제외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연립에 발코니를 낼 때 발코니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가 보통 1.5까지만 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막 3m까지 내면 1.5 곱하기 여기 외벽에 접한 요 가로 길이만큼을 바닥 면적이 산입이 되면 본 건물 실내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1.5까지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감은 거의 다 발코니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는 1m 이런 식으로 1.5m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서는 노대 발코니 나오고 바닥 면적 나올 때는 1.5라는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2m라든가 3m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벽에 접한 길에다가 1.5를 곱해서 그 부분만
공제, 바닥면적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바닥면적에서 또 제외되는 부분. 자, 피로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피로티는 공중의 통행이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부분하고 자, 피로티가 뭐 일반 상업용 건물에 피로티가 있었을 때는 자, 통행이나 이렇게 주차용으로 쓰는 부분일 때는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자,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통행이나 주차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면적에서 무조건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티 같은 구조가 있었을 때는 통행이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는 통행 같은 거 주차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보시면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그다음에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나 정화조 이런 것들도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데 문제는 다락입니다. 이 다락은 층고가 자, 평평한 지붕의 어떤 형태의 다락일 때는 층고 1.5m 이하까지만 이 다락에 대해서 바닥면적 계산할 때 제외시켜주고 다락의 면적이 그다음에 이제 경사지붕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일 때는 이 높은 부분하고 이제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고개를 평균을 내서 경사지붕 층고가 1.8m 이하라는 걸 맞췄을 때만 이 다락의 바닥 면적이 이 본건물의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은 그냥 바닥 면적, 승강기탑의 면적, 계단탑의 면적, 장식탑의 면적 이런 것들은 자, 조건 없이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데 이 다락은 이 층고 1.5m 이하, 경사지붕의 층고는 1.8m 이하를 맞춰야 됩니다. 그 밖에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정화조 이런 것들도 이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되죠. 자, 그 밖에 자,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자, 이제 우리 과거에는 이 공동주택 지상층에다가 자, 이게 옛날에는 과거에는 지하층에다가 기계실, 전기실을 설치하고 이런 거 하면 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 3층 같은 데에 기계실 만들었다가 이게 침수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을 설치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지상층에 기계실, 전기실, 지상층에 어린이 놀이터, 지상에다가 조경, 지상에다가 생활 폐기물 보관함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일단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를 시켜서 지상층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비상구에 설치된 폭 2m 이하의 대피용 미끄럼대, 우리 어린이집에서 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대피용 미끄럼틀 같은 거를 설치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우리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빨리 대피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대피용 미끄럼틀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됩니다. 자, 장애인들을 위한 승강기, 장애인 엘리베이터, 자, 소독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가축 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면적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면적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매장 유산 전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면적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들이 최근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들 쭉 보시면서 건축주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노대 같은 것들은 1.5까지 곱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산입이 된다. 공동주택 피로티, 자, 피로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됐을 때는 통행주차를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뭐 상업용 건물 같은 데는 피로티가 통행이나 주차장 같은 거로 쓰고 있을 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구분을 해서 이 피로티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일반 건물일 때는 통행이나 주차장으로 썼을 때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로티일 때는 자, 통행이나 주차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 자, 여기 벽이 없이 기둥하고,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 형태로만 있는 형태, 우산 같은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앞에서 건축법에서, 자, 지붕하고 기둥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케이스일 때, 우리가 우산이라든가 버섯 모양의 이런 건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을 잴 때, 지붕 끝으로부터 1m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수평거리,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 부분이 이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에 보시면 벽 구획 같은 게 없는 건물이다. 자, 벽 같은 것들이 없는 건물이면 이렇게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형태의 건물 때는 지붕 끝으로부터 1m를 들어오고 1m 들어와서 수평으로 투영해가지고 내려져 있는 이 면적을 우리가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m를 후퇴한다. 벽이 없는 건물, 자, 벽이라든가 이런 거 벽 같은 구획 같은 건물이 없는 건물이면 이게 우산 모양이라든가 버섯 같은 형태의 모양의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붕 끝으로부터 1m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평 투영 면적으로 내려가지고서 이 건축 바닥 면적을 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바닥 면적을 한번 계산해가면서 건물을 한번 지어보죠. 자, 용적률이 200%고 대지 면적이 400이면 자, 계산되어지는 바닥 면적이 합이 얼마입니까? 바닥 면적이 합이 연면적인데 자, 800이 나오겠죠? 요 400의 2배니까. 그럼 800제곱미터를 지을 때 이 사람은 보십시오. 이 업무용으로 2, 3, 4, 5를 200씩 바닥 면적을 내가지고 800을 맞춘 겁니다. 그럼 1층 같은 경우는 아까 피로티를 만들어서 이게 업무용 빌딩일 때는 통행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피로티 부분 1층 부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 아까 발코니 노대 같은 경우도 1.5까지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서비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얻은 면적이죠. 아까 우리 다락 같은 거 경사지붕일 때는 이 평균 층고가 1.8m 이하를 맞췄으면 이 다락의 면적 20제곱미터도 본 건물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고 승강기타 같은 경우는 이 2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그냥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 그래서 이 건물은 대지 면적 400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상으로 5개 층, 5층을 올리고 옥상 구조물도 만들고 이렇게 발코니를 만들었는데 이 발코니 1.5까지 나간 면적 1층의 피로티 부분으로 통행이나 주차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200 이런 거. 자, 다락 면적 20, 승강기 면적 20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의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실제 본 건물의 이 바닥 면적의 합은 800으로만 건물을 짓고 실제 여기는 서비스로 다 이용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네, 연면적. 연면적은 이게 연결한 면적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 연면적을 모두 합하는 건데, 자, 연면적은 자 그냥 일반적인 연면적이면 지하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각 층 면적을 다 계산하는데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되는 부분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지하층 면적,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자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 요 4개의 면적은 용적률 공식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한 번 더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지하층 면적, 지상의 부속 용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같은 것들. 평지붕 들어간 건 잘못된 거고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은 우리 예전에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헬리포트 대신 대피 공간을 만들었던 그 규정인데, 자, 어쨌든 이 4가지 면적은 자, 이게 용적률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적률을 200% 주고 대지 면적 400을 주면 이 사람은 8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허용받은 겁니다. 연면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닥 면적의 합이죠. 그럼 이 사람은 연면적을 800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딱 여기 보시면 2층부터 아까 고건물인데 2층에 보시면 여기 업무용으로 이렇게 4개를 졌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해가지고 여기 분홍색 부분 아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피로티 통행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200. 자, 발코니 여기 1.5m까지 나간 거. 자, 보시면 여기 옥상 구조물들, 다락, 승강기 탑 이런 것들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아까 우리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제외가 된 거고 이 바닥 면적의 합으로 연면적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제외되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상에 자, 요 주차장 여기 보시면 지하 부분은 무조건 제외하고 지상에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연면적 최종적으로 800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또 빼주는 게 있습니다. 요 색깔이 요 분홍색으로 빼주는 거는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빼주는 거고 약간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요 면적들은 아까 좀 전에 요 용적률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 계산할 때 4개 제외되는 게 추가로 있었죠. 요 지하층 면적 지하는 무조건 다 빼주는 겁니다. 지상의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인데 자, 요 디귿번, 리을번은 참고로 보시고 아까 요 그림에서 여기 지하로 사용되는 부분은 뭐 식당이든 주차장이든 무조건 빼주고 그리고 여기 부속용도 주차 공간이 지상에 있을 때 여기도 빼줘서 결국에는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요 지상층을 내고 여기 2층도 내고 또 지하로 2개를 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바닥 면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자 공식에서 요 분자에 들어간 연면적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빠져서 실제 건물을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인정되는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공간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뺀 거고 최종적으로 용적률 800을 맞출 때 다시 한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빼줘서 건축주한테 유리하게끔 건물을 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높이 산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면적 계산할 때 조금 설명할 게 많았는데요. 자, 높이 산정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합니다. 건물의 높이를 일단 잽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물 높이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1층 전체가 피로티일 때는, 자, 피로티 층고는, 자, 여기 건물 높이 잴 때 제외가 되고요. 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시탑 같은 옥상 구조물이 있을 때 옥상 구조물의 면적 합계가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자, 높이 12m 이하 부분만, 자, 높이 계산할 때 제외되고 12m를 넘는 부분은 산입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렵죠. 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높이 계산할 때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수직 높이를 재는데 1층 전체가 피로티일 때는, 자, 이때는 통행이나 주차라는 말 없습니다. 1층 전체가 피로티 구조일 때는, 자, 피로티의 층고는 높이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시탑 같은 거 설치가 됐을 때는, 자, 이런 옥상 구조물의 면적의 합계가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건축법을 잘 지킨 거기 때문에 12m까지는 빼주고 남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가산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높이 잴 때도 이 높이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축주한테 유리한 겁니다. 아까 높이를 잴 때 지표면으로부터, 자, 건물 상단까지 높이, 여기가 건물 상단입니다. 분홍색 표시된 것은 옥상 구조물들이고요. 그럼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만약에 50m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계산이. 그러면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50m면 이 건물은 50m로 볼 줄 알았는데 1층 전체가 피로티고 이 피로티 층고의 높이가, 이 피로티 층고가 5m면 아까 우리 50m에서 5를 빼가지고 실제 이 건물 높이는 45m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가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가 50m로 측정을 했는데, 자, 피로티가 1층 전체로 피로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m업으로 피로티 층고가 나오면, 자, 피로티 층고는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만 설치되어 있고 벽이 없는 형태의 피로티. 그럼 보시면 1층 전체가 피로티면 피로티 층고는 무조건 이 높이 계산할 때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옥상 구조물. 자, 옥상에 우리가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다락 같은 게 있으면 걔네들의 면적을 먼저 다 합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도 다락이 있고 승강기탑이 있네요. 자, 승강기탑 면적이 10제곱미터, 다락 면적도 10제곱미터 합치면 20제곱미터네요. 그럼 20제곱미터를 딱 기준 잡아가지고 20제곱미터를 본 건물의 건축 면적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건축 면적이 200이고 200이죠. 그 다음에 옥상 구조물의 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10도 하고 10을 더해서, 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00분의 20. 자, 200분의 20은 이게 10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잘 지킨 겁니다. 승강기탑하고 다락 면적 같은 경우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같은 것들의 면적의 합계가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잘 맞춰서 지으면 그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높이 중 가장 높은 것 중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자, 다락 같은 경우는 이만큼 높이고 승강기탑은 이만큼 높이니까 가장 높은 걸 찾아서 이 승강기탑을 본 건물 높이에다 집어넣을 거냐 할 때 승강기탑 높이가, 자, 13m면, 자, 다락은 승강기탑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말고, 자, 지금 요 두 개를 면적을 합쳐서 20이 본 건물 건축 면적의 200, 그래서 여기 보면 200분의 20이 8분의 1보다 이하를 잘 맞추면 승강기탑 높이 13m 중에서 12m를 빼고 1m만 가산을 해서 본 건물 높이가 46m가 되는 겁니다. 46m. 그래서 만약 여기 높이 제한이 48m가 있으면 46m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정상적으로 지은 건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만약에 어떤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높이를 48m로 규제했다. 그럼 이렇게 건물 졌을 때 이 건물의 실제 높이는 46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48m 높이를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거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 잴 때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이렇게 수직 거리를 건물의 높이를 하는데 1층 전체가 피로티면 거기는 뺀다. 그리고 옥상 구조물이 있었을 때는 옥상 구조물의 면적을 두 개를 합해서 20이라는 면적을 구하고 본 건물의 건축 면적이랑 이렇게 분수를 만듭니다. 200분의 2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8분의 1이라는 기준보다 이하이죠.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의 면적의 합계가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잘 맞춰서 지으면, 자, 이 중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거 13m를 다 더하지 말고 이게 12m까지는 빼고 남는 1m만 본 건물에 가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2m 이하 부분은 제외하고 남는 부분만 가산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건축주가 여기를
그래서 20으로 하고 이쪽으로 20으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합치면 40이 되죠. 이게 200분의 40이 되면 이때는 8분의 1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13m가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8분의 1이 초과되면 13m가 다 계산 들어가 버리면 이 건물 높이가 이게 50에서 5를 빼고 13m를 더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m만 더해지게끔 13에서 12를 빼고 1m만 더해지는 그 원리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 높이 잴 때. 그다음에 층고. 자, 우리 층고는 건물이 이렇게 층이 올라가면서 한 층 자체의 높이입니다. 만약에 이제 1층, 2층, 3층일 때 3층의 층고는 3층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에 층 바닥의 윗면까지 옛날에 한번 배웠죠? 우리 지하층 같은 거 계산할 때 해당 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3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여기 수직 거리를 건물의 층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면으로부터 윗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고 잴 때 시험 문제도 나왔었고요. 자, 층수 산정할 때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건물일 때는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보시면 자, 안에 내부가 층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측 부분은 10m고 여긴 또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16m까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층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부분을 딱 잡아서 자, 우리가 16m를 기준 잡아가지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안에가 층 구분이 안 돼 있고 일체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4m를 하나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층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기준 잡아서 층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가장 많은 층이 나오는 층을 기준 잡아서 16m 쪽을 잡아서 4m씩 잘라가지고 건물에 층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이 되겠네요. 16m 나누기 4 하면 4m가 1층이고 또 8m까지가 2층이고 이런 식으로 12m까지가 3층이고 나머지 여기 16m까지가 4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의 층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도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돔 야구장 같은 거, 우리 야구장 같은 경우 돔구장도 있죠. 그럴 때는 내부가 몇 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건물의 높이를 가장 높은 부분을 재서 그 부분을 4m씩을 나눠가지고 층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이거 또 나왔네요. 옥상의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막루 같은 부분도 한 층으로 잡을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때도 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면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죠. 항상 우리 건물의 층은 지상만 가지고 층을 세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이 나왔을 때,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높이를 재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지금 1층, 2층, 3층, 4층으로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층이 7층인데, 자, 옥상 부분에다가 승강기탑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8층으로 보면 건축주한테 안 좋은 겁니다. 자, 7층으로 잡히고 이 건물은 지상 7층짜리 건물이고 승강기탑은 서비스층으로 인정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같은 게 있을 때는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자,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춥니다. 여기도 8분의 1입니다. 자,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장식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걔네들의 면적의 합계가 본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그때는 이 승강기탑을 적당한 면적으로 냈기 때문에 한 층으로 안 잡힙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승강기탑 하나밖에 없으면 이 하나 면적 20을 자, 이게 200분의 20은 8분의 1 이하죠.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승강기탑이 한 층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40으로 내버리면 200분의 40이 되고 200분의 40은 이거는 5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1을 초과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한 층으로 또 잡혀가지고 이 건물은 8층짜리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처럼 이걸 20으로 내야지만 한 층으로 안 잡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까 8분의 1 이하일 때 아까 높이 계산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만 잡히는 거고 층수 계산할 때는 8분의 1 이하를 맞추면 한 층으로 안 잡힌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층도 한 층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지하는 무조건 지상 부분만 가지고 건물의 층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지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지 분할 제한이라는 규정은, 자, 일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건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가 주거지역일 때는 60 이상으로
자, 60 이상으로 조례가 정합니다.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이걸 60으로 정하면, 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둘 다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분할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60보다 미만이 나오면 분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상업지역은 150 이상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보통 이 150 정도로 정하면, 여기 150, 오른쪽도 150 이상이 돼야지만 분할할 수 있다. 너무 작은 면적으로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60, 150, 150, 200제곱미터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고 그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주상공록이 아닌, 자, 여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그런 지역이 아닌, 자, 뭐 비도시역 같은 데서는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범위 안에서 조례가 숫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조례가 정할 때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숫자를 외워야 되겠죠. 주거지역은 6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고 상업지역은 150 이상, 공업지역도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정도로 분할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 다음에 위에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제한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제안의 공지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요 대지에다가 이렇게 대지를 만들었으면 건물을 짓고 나서 이렇게 인접 대지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도 있고 이 도로와의 경계선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예상 문제로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건축선으로 띄어야 되는 거리가 여기 보시면 공장이나 창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이 아파트를 좀 보세요. 아파트는 2m 이상 6m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숫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이상 6m 이하, 연립은 2m 이상 5m 이하 이 두 개만 좀 보세요. 이게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최대 6m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해가지고 6m를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축선으로부터 연립주택은 5m 이하까지 최대로 정할 수 있고 다세대는 4m 이하까지 정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는 최대 6m 이하, 연립주택도 5m 이하, 다세대도 4m 이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띄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아까 좀 전에는 높이를 재는 방법하고 뭐 층고, 층수를 재는 방법을 배웠고 실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이제 계산이 되면 그 높이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실제 건물의 높이를 몇 미터 이상 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높이를 제한하는데 이게 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어떤 타인의 일조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고 보시면 신규 개발지에서 또 자신의 일조를 자신이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조문이 지금 보시면 일단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자, 건축법의 60조입니다. 60조. 그다음에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의 높이 제한은 61조인데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61조에 따른 높이 제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우리 저 가로구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큰 도로로 큰 가로 자, 도로로 둘러싸여지는 일단의 그 구역이 가로구역입니다. 여기가 가로구역입니다. 밑에도 여기가 가로구역이 되겠죠. 실제 지도상에서 우리가 서울에 이제 강남에 큰 대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로로 둘러싸여있는 이런 데가 다 하나의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다 하나씩의 가로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로구역의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로구역 안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획기들이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큰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영역을 우리가 가로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자, 문제는 이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구역에다가 허가권자가 여기는 30m, 여기는 40m 이런 식으로 높이를 제한할 때 우리가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60조에 따라서 자, 지금 보시면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은 허가권자가 우리 시군구청장 같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자, 높이를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주민의견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서 이 주민의견을 듣고 높이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또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또 완화 적용할 수도 있고 한번 정한 높이를 또 완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 뒤에 보시면 차별적 높이라고 해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용도라든가 형태 같은 것들을 구분해서 건물의 높이를 허가구역, 가로구역 안에서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주거용 건물이고 여기는 상업용 건물일 때는 이 구분을 해가지고 같은 가로구역에서 자, 높이를 똑같이 정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주거용이니까 30m 이런 식으로, 이쪽은 상업용일 때는 40m 이렇게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고, 자, 건물의 높이를 정할 때는 의견 청취,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또 시군 구청장 같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장 같은 이런 행정관청도, 자, 특별시나 광역시장도 이 가로구역별로 건물의 높이를 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자, 같은 가로구역에서는 건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좀 그림을 보시면서 약간의 이해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이 기존 주택가입니다. 기존 주택가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의 높이를 잴 때는 자, 다른 사람들의 일조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의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은 정북 방향이라고 하셔야 돼요. 정남 방향입니까? 자,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되는데, 자, 10m 이하로 질 때는 1.5m 이상 떼야 되고, 자, 10m로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보십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남쪽이고 북쪽이라고 일단 방향을 잡습니다. 자, 남쪽, 북쪽. 서쪽하고 동쪽은 상관이 없고 일단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으면 해가 남쪽에서 낮에 북쪽으로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여기 약간 하늘색 들어간 건물 자체가 기존 건물이고, 자, 여기가 이제 A대지라는 기존 건물, A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이 발코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주채광이 있습니다. 주채광. 햇볕이 이런 식으로 채광 방향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분홍색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자, 분홍색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이 푸른색 건물, 하늘색 건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건물의 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B 건물 대지인데, 자, 대지하고 경계선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쭉 선을 그어서 잘 보십시오. 자, 10m 이하로 올라갈 때는 10m일 때는 1.5m 이상을 무조건 떼어서 이 빨간색 선으로 수직선이 딱 거지면서 이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분홍색 건물이. 또 10m를 초과해서 짓는 부분은 만약에 12m 지점이면 12m의 반이 얼마입니까? 6m죠. 12m의 반 6m를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떼어가지고 6m 안쪽으로 들어오고, 14m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14m의 절반이 7m를, 7m 여기서부터 7m를 들어와서 이렇게 사선 형태로 떼가지고 이 파란색 선, 이 붉은색 선을 넘지 않게끔 이 건물을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10m까지는 1.5m 이상을 띄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건물 높이의 절반 정도를 띄어서 이렇게 많이 띄게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게 기존 건물 자체가 이 푸른색 기존 건물이 햇볕을 잘 받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여기 이 하늘색의 기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 분홍색 건물이 하늘색 건물을 바라보면 이게 무슨 방향입니까? 정북 방향이죠. 자, 분홍색 건물이 이쪽을 바라보면 이 정북쪽이니까 이 북쪽 방향의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을 떼야 되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 12m일 때는 6m를 떼는 거고, 건물 높이의 절반인 14m일 때는 7m를 떼서 이렇게 사선 형태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직선 형태로 떨어져서 여기 선을 넘지 않게끔 건물을 져야 된다. 그래서 건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렇게 사선 제한입니다. 여기 수직으로 제한을 하고 1.5m 이상 띄라고, 위에 부분은 사선 형태로 떨어지게끔 건물을 이제 짓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 건물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10m 이하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1.5m
1.5m 이상을 떼야 되고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 전용주거 일반 주거가 아니라 자, 이게 신규 개발지입니다. 자, 신규 개발지. 자, 지금 이 조항은 61조인데 61조 1항이 전용주거적 일반 주거적에서 전국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띄는 거고, 자, 신규 개발지가 있습니다. 여기 택지개발지구, 대주종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방향을 반대로 바꿉니다.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뭐 법으로 정한 거리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높이,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그 높이 있죠. 10m 이하일 때는 뭐 1.5m 이상을 띄고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자, 신규 개발지가 나오면 정남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대주종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뭐 농공단지라든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 나오면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전국 방향인데, 자, 이런 장소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자신이 받을 햇볕을 자신이 확보하기 위해서 정남방향으로부터 정남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을 띄면서 높이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규 개발지일 때는 정남방향, 전용주거, 일반주거일 때는 전국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인동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요약집이 없는 건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거나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채광창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 같은 걸 지을 때는 이 채광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막 건축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동을 배치할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이웃 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공동주택을 배치할 건지, 그런 그 거리하고 높이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 그림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자, 일단 보십시오. 자, 일단 이 아파트의 배치가 쭉 나오는데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우리 하늘에서 이 건물의 옥상 부분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옥상 부분입니다. 여기 101동, 102동이 이 101동의 옥상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게 옥상 구조물 같은 거, 아까 승강기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 부분은 이 옥상에서 봤을 때 이게 발코니입니다. 발코니가 이쪽 벽이 주 채광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101동하고, 자, 일단 101동, 102동, 103동은 현대 아파트고, 여기 왼쪽에 있는 아파트는 기존에 먼저 있는 삼성 아파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삼성 아파트 쪽에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하고 경계선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여기 101동을 배치합니다. 101동이 삼성 아파트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으면 햇볕을 못 받습니다. 이거 위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이 주채광창이 여기 있을 때 이 101동이 이 앞동에 이렇게 바짝 붙으면 이 그림자에 가려서 햇볕을 못 받으니까 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일단 이 건물 높이에 보시면 2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 원문을 읽어보시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자,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채광이 있는 창문에서 직각 방향으로, 자,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101동의 높이는 요 거리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여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이렇게 직각으로 해가지고선 여기 보시면, 자,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에, 자, 2배. 그러니까 여기 20m니까 요 101동의 높이는 40m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본 거니까 건물 높이를 좀 이렇게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101동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하고 인접 아파트까지 경계선까지 거리를 재서 거리가 20m면 20m의 2배까지를 101동의 높이로 잡는 거고, 또 101동, 102동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102동의 채광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102동하고 101동하고 또 바짝 붙으면 102동에 또 햇볕을 못 받습니다.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해가 비치는데 이 102동의 햇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102동하고 101동과의 거리, 이 관계는, 자, 같은 아파트에서는 거리를 띄는 건데, 자, 이 거리에, 이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을 떼야 된다. 자, 이게 보니까 102동 높이가 50m니까 25m가 0.5배이기 때문에 25m 이상을 떼야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같은 대지에서 2동이 건물에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이 그림에서 같은 대지에서 인접 아파트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까 101동의 높이는 쟀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103동과 104동은 이렇게 측벽으로 마주보고 있고 102동과 여기 부대의설하고도 마주보고도 있고 이렇게. 자, 102동하고 101동은 주 채광 방향의 벽이 101동의 아파트 뒤쪽 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어떤 식으로 거리를 낼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102동의 높이가 50m면 50m에
자, 0.5배인 25m 이상 거리를 뛰면서 이 건물을 져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백이동에 여기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의 뒤쪽 벽,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백삼동의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4m 이상을 뛰고, 네, 백이동하고 부대해설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대해설 높이가 10m면 10m의 한 배만큼을 뛰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0.5배고요. 자, 우리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백일동하고, 자, 여기 인접 아파트까지 경계선 이렇게 거주면, 자, 이 경계선하고 이 건물의 높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계선 높이는, 자, 이 거리를 먼저 재서, 거리가 20m를 뛰면 이 건물 높이는 40m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백이동과의 관계, 자, 백일동과 백이동과의 관계는 건물 높이가 50m면 이거를 0.5배 이상을 띄어서 25m 이상을 띄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아파트끼리 이때는 거리를 띄면서 건물의 높이를 올리는 거고, 여기 백일동하고 백이동, 여기 앞에 백일동하고 요 인접 아파트와의 이런 경계선 사이에서 문제는 이때는, 자, 거리 20m에 2배만큼 올리게 되기 때문에 40m가 되는 것이죠.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의 각 부분 높이를 재는데, 자,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자, 채광창이 있는 창문, 자, 백일동의 채광창이 있는 창문으로부터, 창문인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2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20m 거리가 나오면 20m의 2배만큼이 건물의 높이로 백일동의 높이가 나와야 된다. 다만 여기가 근린상업적이나 준주거지일 때는 4배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20m의 4배가 되면 80m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근린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서만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백일동하고 인접 아파트까지 거리에 따라서 2배까지 올리는 것도 있고, 또 같은 아파트 사이에서 마주보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같은 아파트 사이에서 마주보고 있을 때는 건물의 높이의 0.5배만큼을 떠라. 여기 백일동, 백이동은 0.5배, 채광창이 있는 벽면하고 요 백일동의 뒤쪽 벽하고 마주보고 있을 때는, 자, 건물 높이의 0.5배를 떼어라. 25m. 그 다음에 백이동하고 백삼동은 백삼동의 측벽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8m,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4m, 그 다음에 백이동의 여기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부대이설, 복리설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 부대이설, 복리설 높이만큼을 떼야 된다. 한 배를 떼야 되기 때문에 10m를 거리를 또 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우리 글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데에서 두 동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같은 대지에서 아파트 동배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채광창이 있는 창문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물 높이의 0.5배를 떼야 된다. 이렇게. 자, 여기 채광창이 있는 창문이 아까 백이동, 채광창이 있는 창문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인접 아파트가 이렇게 백일동이 있을 때는 이 건물 높이의 0.5배만큼을 떼라. 여기 보시면 채광창이 있는 창문 벽면, 백이동의 그 채광창이 있는 창문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만큼을 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기억에도 불구하고 부대나 복리설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대, 복리설 각 부분 높이의 한 배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이렇게 부대하고 이 백이동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부대이설 높이가 10m면 10m의 한 배만큼을 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자, 채광창이 없는 벽면하고 측벽에 마주보고 있을 때,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요겁니다. 요거 백이동의 뒤쪽 벽면하고 백삼동의 측벽에 마주볼 때는 8m고, 측벽과 측벽에 마주볼 때는 4m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근데 이 조항의 이제 제일 황당한 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더니, 잘 보세요. 여기 맨 앞으로 오셔가지고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제한이 중심 상업과 일반 상업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 거리에 뭐 0.5배 뭐 이런 거 다 적용, 높이 0.5배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일반 상업적과 중심 상업적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 같은 상업적에서는 이렇게 인접 대지와 인접 아파트까지 경계선까지 뭐 거리 이런 거, 같은 아파트 사이에서 거리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지금 2층 이하고 8m 이하를 모두 맞춘 건물일 때는 양가로 2호 규정부터 양가로 4호 규정. 자, 양가로 2호가 뭡니까? 가로구역 높이 제한. 자, 그거는 1번이고요. 가로구역 높이 제한 1번이고, 2호부터 4호까지가 뭡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아까 신규 개발지, 정남 방향,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은 정복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뛰면서 건물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신규 개발지,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이런 거 있었죠. 그거를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층 이하고 8m 이하의 건물일 때는 자,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 정복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는 거, 신규 개발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금방 배운 요 4번 조항도 요 건물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잘 확인해 보십시오. 자, 양가로 2번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인접대 경계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로 줘야 된다. 요 규정하고 신규 개발지, 아까 택지개발지구 이런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신규 개발지에서는 정남 방향 인접대 경계서로부터 아까 거기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건물 높이를 줘야 되는 거 요 규정.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따른 높이 제한 요거를 2층 이하고 그 다음에 8m 이하인 건물 조건이 모두 맞으면 이거를 모두 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요 양가로 4번 규정은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양가로 4번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한다.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양가로 4번 규정, 공동주택, 이 거리 제한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 중심 상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자, 2층 이하고 8m 이하인 건물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는 건물일 때는 2번부터 4호까지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 건축법상 건축법에서도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할 때도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용도지역에 걸치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일단 결론이 과반이 속하는 지역 쪽을 적용한다. 자, 대지가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걸치면 자, 지금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 자, 지금 대지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하나의 대지 1000제곱미터인데 준주거지역에 600, 일반 상업지역에 400이 걸려있으면 어디가 과반입니까? 자,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자, 건물도 이렇게 걸쳐 짓네요. 그러면 준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과반 이하인 부분은 과반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전체 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보고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건축물과 대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준주거지역에 놓고 준주거지역 전체가 다 준주거지역으로 보고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과반 이하인 부분은 건축물 대지에 대해서 과반이 속하는 지역 쪽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반 이하 400이니까 과반 쪽에 속하는 쪽을 적용해가지고 전체 대지가 자, 준주거적으로 놓고 건축법에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인데 녹지지역에 있을 때는 여기 뒤에 따로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자, 이 부분이 녹지로 바뀌면 이때는 과반 이하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에 해당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려있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걸려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과반 이하인 부분이 과반 쪽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각 지역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지구에 걸쳤을 때는 또 별도인데 여기 뒤에 가보시면 자, 지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쳤을 때 이때는 자, 과반 같은 면적은 표시하지 않고 그냥 방화지구하고 방화지구 아닌 쪽에 걸쳐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자, 이게 그 전부 하나의 건축물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쪽 규정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기는 방화지구고 여기는 방화지구가 아니더라도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졌는데 자, 이 부분만 잘라서 방화지구라고 하지 말고 자, 이 방화지구 아닌 쪽도 방화지구 쪽 규정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해서 건축법의 관련 조항들을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도 자, 하나의 대지가 두 군데 걸치면 자, 과반 이하인 부분은 과반 쪽을 따라가서 전체 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준주거지역에 맞는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이 이런 식으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쳤을 때는 이 걸쳐있는 여기는 그냥 녹지를 처리하는 곳 각각으로 이건 준주거지역으로 놓고 이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지구하고 방화지구 아닌 쪽에 걸려있을 때는 이 방화지구 쪽 걸려있는 이 건물 중에서 이 방화지구 쪽에 걸려있는 이 부분만 방화지구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방화지구 쪽이라고 놓고 건물에 대한 어떤 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부가 방화지구 쪽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하시면서 면적, 높이 산정,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자,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지역에 걸치는 경우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다음 과학에는 이제 건축법이 다 마무리가 돼가네요. 특별건축구역 같은 것들,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뒷부분이 좀 어려워지는데 잘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나중에 관련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